국민의힘 경선에서 이준석, 김기현 이런 당 지도부와 윤석열의 결탁 현상, 또 김종인과 윤석열의 결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여론조사 문항과 관련해서도 이준석 대표는 이것은 선관위에 맡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말이 나오고 바로 당일 윤석열 후보 측에서 선관위를 믿고 하라는 대로 가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결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난 10월 14일 수원에서 국민의힘 경기도당 사무소 그곳에 이재명 비리 신고센터 현판식을 했습니다. 이날 그곳에서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바로 그 장소에 윤석열 후보 혼자 쫓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10월 14일 오전에 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사무소에서 윤석열 후보가 주요 당직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당 지도부와 같이 시간과 장소를 맞춰가면서 같이 움직이는 거, 다른 후보는 그렇지 않은데, 이러면 당연히 이 부분은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일이다. 바로 이런 모습이 부정경선의 의혹을 키우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10월 23일 울산시당 이전 개소식, 여기에 또 윤석열 후보 혼자 쫓아갔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를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서 그렇게 행사 주관을 하게 맡겼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다. 주도권을 내준 것입니다. 안 그래도 언론에 널리 보도가 된 김기현, 윤석열 두 남자가 서로 떡을 떼어서 입에 넣어주고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 장면이 무엇인가? 김무성, 유승민 두 사람이 뽀뽀를 한 사건이 있죠. 바로 그것을 김기현, 윤석열이 이번에 또 했다.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준석, 김기현, 윤석열이 원팀을 구성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월 23일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씨가 비공개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보도된 바에 따르면, 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두루두루 윤석열 후보가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김종인 씨에게 요청한 것으로, 대략 그런 지위를 요청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씨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의 윤석열 캠프를 가지고는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 윤석열의 장점은 정치를 안 해봤다는 점이다. 지금의 경선 캠프는 정리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를 믿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면서 경선 과정에 이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한 팀으로 지금까지 움직여 왔는데, 김종인 씨의 이 한마디에 그들은 추풍 낙엽 신세가 된 겁니다. 이렇게 김종인 씨의 말을 따르게 되면 윤석열 후보는 시작부터 배은망덕한 자로서 출발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김종인 1인에게 의존하게 되어 버립니다. 물론 정치를 안 해봤다 하는 것은 작은 칭찬은 될 수 있지만, 더 큰 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뜻이라는 것도 제대로 알아야 하겠죠. 그러니 아직 국민의힘 본경선이 그동안 본경선 홍보 활동만 했고, 실시가 되는 것은 11월 1일부터 되는데 10월 23일 벌써 마치 경선이 이미 끝났다, 최종 후보는 내정됐다, 이런 것을 대외에 공공연하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정경선, 이렇게 봐야 하겠죠. 김종인 씨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보도되고 10월 25일 윤석열 캠프의 김경진 특보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1월 5일 이후에 전면적인 캠프 개편이 있을 것이다. 김종인 씨에게 충성 서약을 한 것, 복종 선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그러면 경선이 끝나고가 아니고 마지막 토론회가 끝나면 이렇게 되겠죠. 바로 광주로 가서 전두환 발언과 관련해서 광주 시민들 또 호남 국민들에게 사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보면 김종인, 윤석열이 원팀이다, 그것을 알 수 있고, 바로 이런 팀 구성 하에서 윤석열 후보는 호남 국민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두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전두환 1인에 대한 발언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대한민국 보수 정권, 그리고 보수 정치 세력하고 호남 가운데 어느 쪽을 버릴 것인가, 이런 좀 어려운 질문인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보수 정권과 영남과 보수 정치 세력을 확실히 버리는 것을 이번에 마지막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광주로 가서 그걸 입증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10월 24일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씨가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역시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자리를 요청했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씨는 또 언론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런데 당 선대위를 구성할 때 여기에 상당한 쇄신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일단 여기까지 보면은 이준석, 김종인이 또 원팀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당 선대위 구성을 김종인 뜻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캠프를 김종인 뜻에 따라서 하고 국민의힘 당 선대위 구성을 김종인 뜻에 따라서 하고 이런 모양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종인 씨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나에게 당 선대위원장 요청이 있었는데 나는 내가 확신이 안 서면 안 간다. 이렇게 말을 했다. 김종인 씨가 결정권자라는 것을 밝힌 겁니다. 하나는 김종인 씨의 뜻대로 앞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런 것을 과시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앞에 내세우는 점을 보아서 김종인 씨의 포부가 아직도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것도 생각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흔히 김종인 씨를 킹메이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가? 이것을 좀 따져보기로 합시다. 킹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무엇인가 이겼다, 성공했다, 이런 느낌의 단어인 것이죠. 그리고 킹메이커라는 것은 대통령을 만들었다, 대선 승리를 이끌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됩니다. 김종인 씨가 킹메이커라고 한다면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는가? 이것을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김종인 씨는 2007년에 MB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는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는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17년에 문재인 씨를 보궐 대통령으로 만들었는가? 그것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인 씨는 아무도 대통령으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2020년 미래통합당 총선을 말아먹은 수괴라는 지탄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김종인 씨는 미래통합당이라는 혹은 자유한국당이라는 보수정당을 망하게 한 책임을 티끌만치도 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황교안 후보는 윤석열 후보하고 맞먹을 만큼 정치 초보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종로 지역구에 일개 선수로 나가서 뛰라고 내보내놓고 그래도 당대표니까 모든 책임을 져라 하고 책임을 지워서 내쫓았습니다. 2020년 총선에 황교안 후보는 황교안 대표로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죠. 책임만 지는 자리였습니다. 물론 그것도 본인의 불찰이라고 해야 하겠죠. 지금은 김종인 씨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김종인 씨는 어떤가? 김종인 씨는 바른미래당 계파를 수립했다. 그런 면에서 자기는 총선 승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일체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을 모르는 인물이다. 그래서 보수 대중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어떻든 이렇게 보면 김종인 씨는 항상 이 선거에 있어서 항상 실패만
계속해온 인물입니다. 김종인 씨가 국회의원 5선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 5번이 다 비례대표였다. 그런 이야기는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 한 번도 못 해본 바로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 3번 나가서 3번 다 떨어진 둘이 동지 먹을 만하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021년 정말 정치 초보자들이 설치는 국민의힘. 이렇게 되고 나서 김종인 씨는 마치 도사처럼 소위 천공스승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해야 하겠습니다. 김종인 그대가 킹메이커라고 하는데 그대가 만든 킹이 도대체 누구냐?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김종인 씨가 결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니 김종인 씨를 편드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의외로 국민의힘 청년 그룹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청년 그룹이 김종인 씨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이것이죠. 대선을 끝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 경선 과정 이 정도라도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하고 김종인 씨가 협력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된 것인가? 우리가 볼 때는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 대선 후보들은 실제로 일찌감치 김종인 씨를 떼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더 빠른 시기였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도 늦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불길했기 때문에. 김종인 씨하고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가 정말 선거전을 할 때 같이 손잡고 가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알고 지냈다 하는 것이 얼마나 불길했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박근혜 후보는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촛불 밀란을 겪고 탄핵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촛불 밀란이라는 것은 지금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부르는 명칭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어떤가? 문재인 후보는 보궐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임기를 넘겨서 길게 대통령의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은 격변의 시기를 보냈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정말 보고 말았습니다. 지금 국민은 어떤가? 문재인 씨를 탄핵하고 싶은가? 이미 그 선을 넘은 지 한참 됐다. 그런 것입니다. 탄핵이고 뭐고 간에 민심은 때려 죽이고 싶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일족들을 영원히 추방하고 싶어 합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 문재인 씨는
이 나라를 망해먹은 인물이다. 그러니 촛불이 아니라 이제는 횃불을 들 심정이라는 것이 민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길한, 스스로 킹메이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불길한 결과를 가져온 김종인 씨가 지금 또 나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몇 차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인을 쓰려면 가령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집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땅을 고르는 작업, 아주 초창기에 그 정도만 쓰고 버려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춧돌을 놓고 석가래를 올릴 때까지 두면은 그 불운에 스스로 몸을 담그는 것이 되고 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현재 윤석열 후보는 이번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 김종인 씨와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물밑 지원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가 되던 6월 초에 이미 윤석열 씨가 김종인 씨와 주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밝힌 바가 있기도 합니다. 현재 윤석열 후보는 경상도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소위 보수 대중이 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의 희망이다. 이러면서.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의 주된 세력은, 아니 그의 몸통은 실은 김종인 씨. 김종인 씨는 호남 성격이고, 그리고 정책이나 이런 것도 좌파 정책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대립을 했던 경제민주화라는 것도, 김종인 씨의 경제민주화는 사실 경선 과정을 넘어서면 쓸 수 없을 정도로 작용화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김종인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이 호남 좌파입니다. 그러니 박수는 경상도에서 받고 절은 호남에 가서 하는, 실제도 그렇죠. 그게 윤석열 후보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대변인을 김병민으로 일원화를 했다. 윤희석 공보특보 김종인이 보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김근식 씨가 또 윤석열 캠프에 들어갔다. 이렇게 윤석열 캠프는 김종인의 사람들로 이미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고 지금도 계속 채워져 가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는 또다시 가두리 양식장 신세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김종인 씨의 그 불길한 먹구름,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12년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김종인 씨를 국민행복추진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대선을 47일 남겨두고 한 달 반밖에 안 되죠. 김종인 씨가 박근혜 후보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기네가 만든
경제민주화 초안을 주면서 결단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거기에 따르라고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당시 박근혜 후보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박근혜 후보 주변 사람들이 삼성, 현대, LG 같은 재벌의 로비를 받았다. 이런 의혹 제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언론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김종인, 나 같은 전문가를 불러서 일을 맡겼으면 믿고 따라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박근혜 후보 스스로가 공약을 다 판단하려고 한다. 집토끼 잡는다고 성장만 자꾸 이야기를 하면 외연 확장이 어렵다. 이 외연 확장 이야기 이번 국민의힘 예비 경선 과정에서도 계속 나왔죠. 집토끼 이야기도 나왔고. 그러면서 김종인 씨가 더 이상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갈라섰죠. 배제가 됐습니다. 김종인 씨가. 당시 선대위 핵심 관계자, 이 김종인 씨하고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이렇게 하면은 중도층을 끌어오지 못해서 대선에서 질 수밖에 없다.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시 핵심 당직자도 1%나 2% 득표율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이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악영향을 줄 위험한 선택을 했다. 김종인 씨 말을 안 들어서 떨어질 거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죠. 박근혜 후보는 김종인 씨하고 손을 끊고 대선에 승리했습니다. 비슷한 예는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김종인 씨는 민주당으로 건너갑니다. 지금까지 보면 김종인 씨는 우리가 말하는 보수와 좌파라고 한다면 보수에 있다가 좌파로 갔다가 또 바로 보수로 넘어왔다가 또 좌파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김종인 씨 보고는 철새라고 부르지 않죠. 그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의 손자 이렇게 부릅니다. 악명 높은 그런 혈통으로 살아남는 사람이다. 바로 이 부분은 여러 번 비판을 했습니다. 과학의 시대이고 그리고 헌법의 시대에 특정 가문의 특정인의 손자가 그것만으로 민주주의 세상에서 인정받고 특별 대우를 해달라. 그리고 실제로 특별 대우를 했고 이것만큼 폐습이 없다. 그렇게 늘 지적을 해온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6년 김종인 씨는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 됩니다. 2016년 4월 13일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 총선 때 김종인 씨는 문재인 씨에게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문재인은 호남 지원 유세에 나오지 마라. 그런데 문재인 씨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호남 지원 유세를
했던 것이죠. 총선이 끝나고 2016년 4월 22일 뉴스와 전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김종인 씨는 자신을 민주당 당대표로 추대해 주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추대라는 것이 문재인 씨가 찬성만 해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추대에 찬성하지 않는다. 추대 못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김종인 씨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마라.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그때 지나고 나서의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김종인 씨가 당대표가 되려는 데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당대표가 된 다음에 당을 장악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대선에 도전하려고 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같은 해 2016년 4월 24일에 이제 문재인 씨가 당대표로 추대를 안 해주겠다고 하고 이러니까 김종인 씨가 이렇게 밝힙니다. 더 이상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씨를 안 만날 것이다. 나는 문재인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역시 문재인 씨도 김종인 씨하고 손을 끊고 보궐 대통령으로서 대선에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씨하고 티격태격하던 그런 때 그런 시기를 보내고 2017년 보궐대선이 있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김종인 씨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뉴스에 따르면 김종인 씨는 77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종인 씨가 그때 대선을 출마할 때 우리가 나이로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지만 김종인 씨는 나름대로의 정당성이 이미 있었습니다. 나는 5년 동안 대통령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 더 짧은 기간 이 불안한 전국을 바로 잡아서 그 통합 정부를 만들어서 다음번 대통령을 세우는 그 일을 하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몇 살이든 이거는 내가 적임자다. 이제 이런 논리를 폈다고 합니다. 김종인 씨가 2017년 4월 5일 그러니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킹메이커가 아니고 밖에서는 그런 킹메이커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돕겠다고 하다가 이제 정말 이때가 한 달 전쯤 되는 시기인데 본인이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 해버린 겁니다. 이전의 행적을 보면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니기는 하죠. 김종인 씨의 대선 출마 선언문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더는 피할 수 없다는 사명감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곁에는 큰 안보 위기, 경제 위기가 다가와 있습니다. 국제금리와 환율이 요동치고 가계부채는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지금하고 거의 같죠, 상황은. 이런 위기 상황을 수습할 대통령을 뽑는 것인데
무능한 사람이 나라를 맡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현재뿐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망가뜨립니다. 제가 통합정부의 리더가 돼서 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대선은 34일 남았습니다.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떻게 모여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김종인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훨씬 더 긴 일반적인 대선 출마 선언하고 같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김종인이라는 인물은 바로 이렇게 선거 34일을 두고 뛰어드는 사람이고 본인의 나이는 상관이 없다. 통합정부의 리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륜이 많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더 유리하다. 이런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 지도부하고 그리고 유력한 후보 윤석열 경선 후보하고 김종인 씨가 원팀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것을 내놓고 과시하고 언론에 자꾸 내보내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4명 경선 후보 중에 1명을 최종 후보로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4명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없는 컷오프라고 하는 이 자꾸 컷오프를 민주당하고 비교를 하는데 민주당은 당규에 있습니다. 컷오프가. 그것도 한 번으로 딱 정하게 돼 있죠. 6명으로 줄인다. 그런데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자기 그 대표실에서 방송하는 사람을 불러들인 다음에 민주당 6명 하는데 내가 4명으로 줄였다. 6명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올 것 같아서 내가 잘랐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컷오프의 의미도 모르고 민주당에서 왜 당규에 그것을 넣었는지도 모르는 이준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했던 1차, 2차 컷오프는 당원 당규에 일체 없는 오직 이준석의 입에서 최고위의 입에서 또 경준이, 성관이 이렇게 그냥 구두로 만들어서 한 겁니다. 나중에 그걸 문서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당원 당규에 근거하지 않은 문서는 하명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 초기에 출발을 한 15명, 이 사람들을 다 지금까지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당원 당규를 기준으로 할 때. 그래서 그 15명에게 묻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이 경선 과정, 일체의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만일 당신이 정치 초보자라면 당신은 김종인의 불길한 먹구름을 덮어 썼을 수도 있다. 한번 보자. 혹시 이번은 말고 차기에 5년 꽉 채워서 대통령 해라. 이번에는 다른 사람으로 임기 3년 이렇게 먼저 가자. 이런 이야기. 아니면 거꾸로
당신이 이번에 해도 좋은데 이번에는 임기 3년 아니면 2년으로 하고 그만큼만 하고 나가는 조건으로 후보로 나오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식의 출마 관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김종인의 불길한 먹구름을 덮어 썼던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이러한 국민의힘의 그 정상적인 그 질서가 잡힌 세상이라면 이거는 이대로 용납할 수 없는 공개된 부정경선이죠. 특정 후보하고 당 지도부하고 거기에 외곽에 있는 김종인이라는 인물이 와서 원팀을 이루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 어떻든 여기에 합류한 것이 윤석열 후보인 것은 분명하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